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한 명이 다치고 인근 차량 10여 대가 매몰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사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6명의 행방은 파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두발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는데 이번엔 최대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 내외로 기술이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순직했지만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시한부 심장 질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사흘째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 중인데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만성적인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4일 전후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직원, 교원, 타임오프제 등 법안들은 올해 첫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30층이 넘는 큰 건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현재까지 현장에 있던 6명과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아래에선 불꽃이 일고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떡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져 있고 상가에 있던 사람들 다 그때 뛰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선 6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0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매몰되고 주변 100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차는 지금 다 절반 납작하게 다 반조각 되고요. 모든 파편이 다 우리 매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고가 난 신축 아파트는 39층 건물인데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6명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위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또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서 주변 500세대 대피령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굉장히 분주해 보이네요. 네, 지금은 날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제 뒤로 오늘 사고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구조된 경상자 1명입니다. 문제는 붕괴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사람이 6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6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무너진 건물 안에 매몰돼 있다고 확인되면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는 식당 등 상점이 많아서 골목 안쪽에 차량 수십 대가 있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여러 대가 부서지긴 했지만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이 없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층은 가장 꼭대기층인 34층인데요.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3층부터 34층까지 한쪽 면이 붕괴됐습니다. 맞은편에는 타워 크레인이 버티고 있는데 타워 크레인을 붙잡는 지지대 일부가 파손된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 500세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에는 광주 번화가 중 한 곳인 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주변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난 곳은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죽거나 다친 곳도 광주였고 시공사도 똑같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등 8개 동 모두 84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신흥 중심지로 불리는 화정동에 들어서는데 최고층이 39층에 달해 광주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연 곳입니다. 2019년 1순위 청약에서는 433가구 모집에 2만 9천 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67.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631만 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6월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던 재개발 현장과 같은 시공사입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시공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현장인데 저희도 이제 현장을 확인해서 듣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하니까 특히 사고 원인이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연이은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오늘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네요. 경기도 화성에선 야산에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했던 30대 대위는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순직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중턱에 화염과 함께 시커먼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야산에 공군 F-5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직으로 땅을 향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였어요. 떠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1초도 안 돼서 갑자기 산 너머에서 화염이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전투기는 이륙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이어서 급 강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 30대 신모 대위는 관제탑과 교신에서 2차례 탈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탈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는 이륙한 공군 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고 심대위는 순직했습니다. 전투기가 야산 중턱에 추락하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과 민가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은 사고 당시 전투기가 상하 조작은 안 되고 좌우 조작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는데 조종사가 야산으로 기술을 돌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락한 F-5 전투기는 1986년 도입된 기체로 전투기의 정년으로 여겨지는 30년이 훌쩍 넘은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5 전투기는 2000년 이후에만 모두 12대가 추락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불과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과 2시간 반 뒤였죠. 북한이 연초부터 연이어 이렇게 무력 시위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7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하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과 일본 등 6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30분 뒤에 진행됐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DPRK that now must choose dialogue and peace over its unlawful and threatening weapons program. 유엔 안보리 회의에 맞춰 이뤄진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북한이 연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고 우리 군이 밝혔었죠. 극초음속이 아니라는 우리 군 보란 듯이 북한은 이번엔 2배 더 빠른 마하 10 내외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쏠 경우 도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려운 거죠. 이어서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 두 번째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분석됐습니다. 합참은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됐다면서도 탐지된 재원만으로는 극초음속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을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통상 북한 노동미사일 속도는 마하 9에서 10 정도로 알려졌지만 극초음속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같은 기종인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속도를 마하 6에서 10 내외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단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군의 현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하 5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마하 10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방어 체계 기술적 수준은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강 진입을 재차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산업 등 4가지 영역에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긍정적인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G5 진입과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 나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다시 세계 5강을 경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언급했습니다. AI,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기술 장기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도시 건설 등을 통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가칭으로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70%가량을 상환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의 3%를 투자하는 등 정부 주도 투자로 민간의 투자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 급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등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라며 1,200만 원이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응급실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료 나눔제에 들어가는 재원은 50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간호사들을 만나 번아웃된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는 후보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힘도 개혁 대상이라며 공동정부가 아닌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젠더, 노동, 의료계를,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금융업계를 찾는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도 개혁 대상이라며 공동정부 구성을 일축했습니다. 그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 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군대에 가서 총 한 번 쏴보지 않았다며 쌍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도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까지 묶은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낙태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대한의사협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표는 다 당신 표인 것처럼 지금 이렇다 할 노동 공약을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분이 말끝마다 120시간을 거론하거나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도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금융노조를 연이어 방문하며 금융, 산업에 방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이 진정되고 2030을 겨냥하는 공약 덕분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정권 교체 적임자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결별 이후 여가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 원 등의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 공정의 지난 7일과 8일 조사에서 윤 후보의 다자대결 지지율은 36.9%를 기록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36.5%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8일과 9일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다자대결 지지율은 40.3%를 기록해 34.7%를 보인 이 후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4%를 기록하며 40.7%의 이재명 후보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후보에게 급격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의 폭등세와 비견할 만하다. 윤 후보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입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일화에 비판적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단일화 필요성을 말하기 전에 당의 자강이 먼저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에게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선 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에 대해 유능한 인재를 모두 모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럴 경우에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윤 후보의 발언을 더 비판하는 거냐며 비꼬았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선제 타격을 거론했습니다.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가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일지라도 북한의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취소하라며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극우 포퓰리즘이라 맹공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여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때도 수수방관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론가로 돌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젠더 이슈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윤 후보가 2위임을 인정해 도발적인 전략을 택했고 이 후보는 야가서 발을 뺐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전까지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등의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더 이상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정할 몫이라면서도 다음 달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후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와 방송 연설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 사업자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강화되고 또 활발한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차가 컸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직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계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했지만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우 기자, 며칠 동안 정치판을 달궜던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논란 어떻게 좀 가라앉았습니까? 네, 멸공 논란이 확산하면서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벌어졌고 주가도 떨어졌죠. 네네. 그러자 정용진 부회장이 다시는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북한이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자 네. 정 부회장은 SNS에 해당 기사와 함께 땡땡, 동그라미 2개 이 두 글자를 게시했습니다.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멸공 딱 두 글자가 들어가게 해석이 가능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저 게시물을 또 삭제했다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올렸다고 하던데. 네, 논란이 계속되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일단 2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땡땡마저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재팬 포스터죠. 이거를 패러디한 보이콧 정용진이라는 시민들의 불매운동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올린 뒤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다시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 라고 글을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불매운동에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이제 불매운동의 심각성을 정 부회장이 이해했고 더 이상 멸공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절필 선언의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불매운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근인 중진 정성호 의원은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다 물고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법정 토론 외에 추가 토론을 하기로 두 사람을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실무 협상 과정에서 뭐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한 방송국으로부터 10일 오후 2시에 초청 토론회 설명회를 할 테니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네. 자기들은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토론회에 의지가 없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에 해당 일정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이게 결국 양측의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문에는 후보 측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10월 오후 2시에 KBS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열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TV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로부터 그렇게 민주당이 참여한 실무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거짓으로 공당의 제안을 폄훼한 것은 유감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해당 공문을 직접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토론 협상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장소가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뭐 옷이나 뭐 다른 뭐 액세서리들도 그렇고요. 이런 장소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소에도 대선 후보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지난 4일 이재명 후보가 신년 회견 장소로 골랐던 경기 광명시 소아리 기아차 광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이자 동시에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네. 이 후보는 이 장소의 성격에 맞게 성장 그리고 위기 극복 두 가지를 같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성수동 카페를 찾았잖아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윤 후보가 오늘 회견을 한 성수동 카페는 과거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쓰였다가 이후에 폐공장이 됐다가
문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이 된 곳입니다. 네. 기성세대가 공장으로 공동체를 지켜온 곳이면서도 동시에 청년들이 이것을 재생시킨 곳, 이 점을 이제 국민의힘이 강조를 한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 후보의 메시지는 위기 극복, 윤 후보의 메시지는 세대 통합 내지 세대 포이론, 이거를 회견 장소를 통해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이 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김만배 씨. 김만배 씨 측 법정 진술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네, 어제였죠. 열린 대장동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시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후보 측이 이를 언중위에 제소를 하겠다면서 이제 발끈한 겁니다. 그 이후로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민주당 측 반론이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서도 반론이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으면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느냐, 언론을 겁박할 게 아니라 억울하면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또 기승전 특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57세 말기 심장병 환자인데 수술 후 사흘이 지난 지금도 별 탈 없이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결론이 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실로 옮긴 이식용 장기는 유전자 조작을 마친 돼지 심장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미국 메릴랜드 의대에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는 50대 환자에게 장기 이식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They basically said he had less than 6 months and that this was very experimental. He could not live, or he could last a day, or he could last a couple days. 수술 후 사흘째, 돼지 심장은 정상 박동하고 거부 반응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is recovering and speaking to his caregivers, and we hope that the recovery that he is having now will continue. 이번 이식에는 즉각적인 면역 거부 반응의 원인이 되는 당성분 유전자를 제거하는 등 유전자 10개를 조작한 돼지 심장이 사용됐습니다. 앞서 동물 장기 이식 수술이 시행된 적은 있지만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ure and always will be. This was quoted multiple times. I would like to say that xenotransplantation is now the present. 과학자들은 아직 최종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수술이 장기 부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아버지 집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제 못 찾은 건 96개 정도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뒀던 직원의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이 씨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해 금괴 254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오늘 오전 유서를 남긴 뒤 차를 몰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 아버지를 입건해 공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 부부를 포함해 가족 5명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공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내부에 CCTV를 이미 제출받아 확인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주식 투자로 총 750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851개 중 755개를 확보한 경찰은 나머지 금괴와 자금에 대한 소재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젯밤 50대 남성이 코인 노래방 사장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왜 영업을 안 하느냐 하면서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잠겨있는 노래방 현관문을 잡아당깁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노래방 사장이 잠겨있던 문을 리모컨으로 열고 영업이 끝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이 남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항의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사장이 몸을 돌려 피하려 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채까지 붙잡고 폭행을 계속하고 사장은 들고 있던 현금까지 놓쳐가며 무방비로 맞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밤 9시 이후로 영업할 수 없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안 가시면은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 약간 욱하셨나 봐요.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상태고요. 경찰분들 오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가 때린 게 아니라 맞았다는 식으로 이제 허위 진술을 하더라고요. 업주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업장에는 지금과 달리 말릴 사람 하나 없어 자칫 더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정태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재밌는 아이템 많이 준비하셨죠? 먼저 엄청난 크기의 화석입니다. 머리만 2m. 뭡니까? 네, 우선 함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성 뒤로 넉넉히 잡아도 5배가 넘을 만큼 큰 화석이 보입니다. 와. 1억 8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국 러클랜드에서 발견됐고요. 10m 크기의 어룡 화석입니다. 어룡. 10m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머리만 2m 넘어 보이는데 그런데 화석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게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영국에서 발견된 어룡 화석 중에 가장 큽니다. 어룡은 돌고래와 비슷한 형태로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까지 존재했고요. 길이는 짧게는 1m에서 큰 것은 25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석은 굉장히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산호초섬의 경관을 재정비하던 도중에 발견됐고 현재 비공개로 연구와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겠어요. 하도 커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 경비행기가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곧바로 죽음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필 추락 장소가 기찻길이었던 겁니다. 달려오던 열차가 속도를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비행기로 달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영상만 봐도 아찔한데 어떻게 경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비행기에는 조종사만 있었습니다. 한 명만. 조종석에 몸이 끼어서 의식은 있었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종사를 구했습니다. 눈앞에 열차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에 뛰어들었는데 조종사를 끌어내고 비행기는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간발의 차였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라산 입장권 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한라산에 눈이 쌓이면서 설경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등반 가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라산 탐방 예약권, 그러니까 한라산 입장권을 100만 원에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실제로 4, 5만 원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원래 한라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은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탐방 인원이 성판악은 1,000명, 관음사면은 500명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약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약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QR코드가 전송되는데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측은 한라산 입장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재판매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권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게 다 있나 보죠. 네, 거기 맞는 사람이 사고 파나 봅니다. 자, 하얀 눈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입니다. 네, 이번엔 빨간 불 소식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큰 구멍이 보입니다. 오, 저게 뭐예요? 직경 60m, 깊이 20m의 거대한 구덩인데 그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부 온도가 1000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생겨서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네. 지난 1971년 천연가스 굴착 중 생긴 구덩이에서 불이 50년 넘게 타오르고 있는 진기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뭐 안전 때문입니까?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최근 이 불을 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옥의 문에서 나오는 가스불이 환경에 해를 끼치고 현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긴 저렇게 타서 사라지는 가스도 많을 거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똑같은 명령은 지난 2010년에도 내려졌고 여러 차례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긴 처음에는 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놔뒀을 텐데 50년이나 저렇게 계속 타고 있을지는 몰랐을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무인 차량 개발이 한창인데 군에서는 벌써 도입이 됐나 봅니다. 네, 군 최초로 최전방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군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고 자율 무인 차량이 투입됩니다. 주 야간 4km까지 탐수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찰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군 차량과는 달리 엔진 소음이 적어서 감시 임무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원격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진짜 미래엔 사람 없이 기계들끼리만 싸우는 전쟁한 날도 오겠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 배우들한테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던데. 맞습니다. 어제 그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출연 배우들이 겹경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3인까지 살아남았던 새벽이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 정혜원 씨가 미국 유명 패션 잡지 보그의 단독 표지 모델이 됐는데 창간 130년 역사상 아시아인으로는 첫 발탁입니다. 한국인 최초도 아니고 아시아인 최초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도 물론 첫 사례여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배우 오영수 씨 말대로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 속의 세계가 된 듯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이던 육군 소속 군무원 3명이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량에서 시민 4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아이 3명과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차에는 40대 여성과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발과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 전복된 차량 쪽으로 누군가 뛰어가더니 차에 갇혀있던 일가족을 구조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육군 소속 군무원들. 퇴근길에 사고가 난 차량을 보고 1초의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뒤집힌 차량 너머로 아이들의 손이 보여서 2명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1명은 차량으로 가서 어머니 아이들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군무원 3명이 시민 4명을 구한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19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놀란 아이들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전투 부상자 처치라는 교육을 지난해 수료했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언제 어디서든 부상자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사명심을 가지고 있어서 군무원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일가족 4명은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처방이 시작됐는데 언제 얼마나 도입되고 또 누가 먹을지 여부는 내일 공개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했던 삼성전자 임직원 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여 명분이 목요일 낮 12시 국내에 도착합니다. 거점 약국 281개소, 생활치료센터 91개소에 공급되는데 실제 처방은 금요일부터 고령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배송은 지자체 또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한 경우 약국에서 담당합니다. 약국에선 약과 함께 환자용 안내문과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금요일에 결정되는데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2.5%에 달하는 만큼 거리두기 재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3월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기존 백신의 3차 접종으로 충분히 유행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CES에 참석했던 삼성전자 직원 20여 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오미크론 감염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기를 보내 이들을 국내로 데려올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지난 12월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대. 그런데 1월 이틀간은 8,000명대. 일본의 코로나19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의 월 평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절반 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8,000여 명이던 확진자가 약 7,000명으로 줄며 일시적 집단 면역이란 해석까지 나왔는데 최근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하루 확진자는 213명, 최근 하루 확진자는 8,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확산세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水際対策については人道上、国益上の観点から必要な対応を行いつつ、当面対応として2月末まで現在の水際対策の骨格維持いたします。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주로 발생해 지역사회로 퍼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1% 미만 부스터샷 접종률 등이 급증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사 건수도 정부가 전원 무료 검사 방침으로 전환한 뒤 지난 1일 7천여 건에서 6일엔 6만 5천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미국도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13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We'll need to examine the numbers over the coming days, but we anticipate a peak in the next week or two. 다음 달이면 확산세가 꺾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 미국 병원들의 심각한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왔는데 내일은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시는 올해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제는 계량기가 동파되면 새 계량기 값을 개인이 내야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패딩으로 단단히 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눈 쌓인 거리는 추위 탓에 얼어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또 부니까 귀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그러네요. 눈도 약간 오고 가니까 겨울 맛이 나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원주와 경기 북부 등 6개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밤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12일 수요일 아침 기온은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호남 지역과 제주도 산지엔 눈구름의 영향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발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대의 어머니로 불리던 고 배은심 여사가 5.18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건너편에는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김명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리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시작한 고 배은심 여사의 영결식. 간간히 눈이 날리는 날씨에도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결식이 열린 날은 배 여사의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하늘아, 애가 타게 보고 싶어서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불러대던 그 이름도 피 맺힌 그 절규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그리운 어머니로 남게 될 그 이름 배은심. 영결식 이후 고인의 영정은 잠시 아들인 이한열 열사 묘역을 들렀습니다. 35년 만에 모자의 사진이 나란히 놓이자 유족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하늘아 하고 엄마가 부르지도 않아. 엄마 못 불러. 배 여사의 운구 행렬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남편 곁이었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잠들어 있는 민주묘역과 마주보고 있는 묘역입니다. 고 배은심 여사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아들인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후 한평생 민주화 투쟁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유공자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는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을 촉구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죠. 현지에 묶여 있었던 아시아나기는 모레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 시위 가담자는 누구인지, 우리 교민은 안전한지 MBN이 방송사 최초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연료 가격 등 물가 급등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서 유혈 사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안군이 약 10,000명을 체포했고 카자흐스탄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평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돌변한 배경에 테러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улицах уже беспорядками занимались специально обученные люди. По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наших специальных служб, это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группы. 최대 도시 알마티 등에서 상점이 약탈당하는 혼란이 벌어졌고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평화 유지군 2,030명이 투입됐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5개 나라의 평화 유지군은 모레부터 철수합니다. 공항이 점거되며 비상이 걸렸던 아시아나 항공도 모레 정상적으로 운항돼 우리 교민 5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Касаетс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граждан Кореи, то по нашей информации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т, все нормально. Естественно, мы с учетом наш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казываем всегда особое. 외교부 당국자는 알마티 공항 내부 사정에 따라 출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모레 저녁 9시 전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뭘 더 많이 사들인 게 아니고 원유 같은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9개월 연속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7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수입액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액이 27% 증가했지만 수입액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45%나 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액이 급증한 건 원유 등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지난해 11월 가격은 배럴당 80.30달러로 같은 해 1월보다 약 46% 올랐습니다.
총 수출과 그다음에 에너지류를 제외한 총 수입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입의 증가율의 차이는 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고. 이런 원자재 값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5억 달러에 달하던 수출 수입액 차는 2달 만인 지난해 11월 59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새해 들어선 역전 추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첫날부터 지난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수출 139억 달러, 수입 189억 달러로 50억 달러 적자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1월에 전력 소모가 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고 이번에 원달러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새해 첫 소집 훈련을 시작한 축구 대표팀은 폭우 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이슬란드와의 첫 평가전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는 물러갔지만 추위가 매섭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가 예상이 되고요. 양구는 영하 17도, 평창 영하 16도 등 강원 지역은 영하 15도를 밑돌며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낮겠는데요. 강력한 한파에 피해 없도록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양이 워낙 적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키진 못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세종과 대전 영하 11도로 중부지방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저녁까지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길게 이어지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5cm, 제주 산지에는 20cm 이상 눈이 더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당분간 맹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